일본군이 중국군의 최외곽 방어선을 쉽게 무너뜨리고 난징을 포위했던 12월 5일, 이하 부대의 현저한 군기안을 인지한 마스이안에는 일단 각 사단 병력의 난징시내 진입을 금지시키고 난징 성벽에 일장기를 꽂는 것을 불허하는 등 나름 부대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12월 7일 장제스의 난징 탈출을 확인하자 남경 공략요령, 남경 입성후 주의사항을 중진화 방매군 전체에 하달하기도 했죠. 장제스의 도주로 난징의 민심이 반정부로 이반됐을 것이라는 전제로 군기가 엄정한 부대를 선발해 난징에 입성시킨다면 쉽게 중국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그의 바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승량군대의 전통적 선무행에 지나지 않는 그저 흔하디흔한 정복자의 포만감일 뿐이었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그는 갖은 똥폼을 잡으며 이하 부대에 대략 5가지의 특별 지시문을 하달합니다. 그것은 첫째, 남경 점령은 황군이 외국의 수도에 입성한다는 그야말로 전세계가 주목할 만한 대사건이다. 둘째, 그러므로 우리는 중국인으로 하여금 황군의 위풍에 존왕하고 복종하게 만들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서 군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없도록 군풍기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넷째, 입성부대는 본 지시문에 의거 사단장이 특별히 선발하기로 하며 특히 성내 외국인의 권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만약 이 명령에 불응하거나 약탈 행위를 저지른 자는 군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지시사항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시사항이 지켜지고 말고를 떠나 마스이연의 와병으로 사령관 직무대행이 된 아사코노미야 야스히코가 중국 돼지의 수도인 남경의 점령과 통제, 무슨 인도주의 원칙이니 하는 개도 안 몰아갈 훈령 따위가 필요하단 말인가 라며 낄낄대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날뛰고 다녔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사코노미야 야스히코의 만행 이전에 우리는 전편에서 언급한 마스이연회가 직접 결정, 무리하게 실행한 하극상행위, 즉 무리한 난징 공격이 난징 대학살의 근본적 원인임을 먼저 직시해야 합니다. 상하이 전투로 지치대로 지쳐 대강도 일부 직전에 처해있던 일본군 병사들, 그들을 굶주림과 증오, 두려움에 가득 찬 상태로 전투 상황에 몰아넣은 그의 행위 말입니다. 그런데 마스이연의 지휘실책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군 10만 명이 난징을 포위했던 12월 7일 시점에도 그의 군정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지휘하는 부대가 몇 개의 군단 및 지원부대로 구성된 무려 야전 군이었음에도 이미 악기로 변한 병사들 관리할 헌병 간부를 고작 17명밖에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러고서 황군의 위풍 유지와 중국 민간인 보호를 위한 특별 지시문이라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가 내린 특별 지시문에 반한 행위가 이미 그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상하이와 난징으로 진격하면서 자신의 부하들이 저지른 그동안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전혀 단속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주의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결과물이 바로 난징 대학살의 전조가 됐던 쉬저우 학살이었죠. 결국 난징에 진입하기 전 그의 구태와 지휘력 부족, 그리고 안일함이 부하들에게 대량 학살의 예행연습까지 시켜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가 설령 적국의 수도를 무력이 아닌 심리전으로 접수한다고 한들, 또한 그곳에서 자신들의 왕의 권위와 군의 명예를 빛내고 싶다고 한들, 뼛속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일본인 특유의 잔인한 속성과 기만성을 숨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상하이 전투 때부터 시작된 중국군의 청야 전술과 자신들의 열악한 군수보급 문제로 인해 난징 안팎에서 식량을 조달하기 어려워진 병사들에게 이런 특별 지시문 따위는 그 어떤 강제성도 없었을 것이고, 이미 도적대로 변한 병사들의 난징성 난입을 통제할 수도 막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구타와 이즈메라는 전통적인 일본군의 폐허과 일부 일본인들의 변태적이고 잔인한 가학적 성향이 이 창국을 더욱 부채질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시너지 작용을 일으키자 난징은 그야말로 거대한 사륙의 지옥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난징 대학살의 책임에 있어 직전 사령관이었던 마스이연회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스의 혐의를 넘어 난징 대학살의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살에 대한 진실과 가해자들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 알아보려는 이유입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을 단죄하게 열린 극동 국제군사재판. 우린 먼저 이 재판의 성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극동 국제군사재판은 나치 독일 전범들의 전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열린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 비해 그 성격부터 달랐습니다. 일단 극동 국제군사재판은 전범들에게 매우 관대한 재판이었습니다. 그것은 뉘른베르크 군사재판과는 달리 극동 군사재판에서는 난징 대학살과 같이 민간인을 상대로 한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독립된 기소사유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합국은 차제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이 재판에 접근했죠. 뉘른베르크 군사재판 때에는 독일의 나치 학살에 대해 인종적 사유 그리고 사건의 발단이나 진상 파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예 이 사안을 인륜에 반한 범죄라는 카테고리의 통째로 쓸어 담아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선 무조건 가혹하게 처벌하겠다라는 선언과 함께 엄중히 진행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극동 군사재판에서는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방금 언급했던 무조건적 응징이라는 모토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인종적 편견이라는 위험천만한 배타성이 개입됐죠. 그런데 극동 군사재판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의 궁극적인 이유가 돼야 할 전범에 대한 처벌보다는 전후 처리 문제에 더 초점이 맞춰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배타적으로 전후 처리 문제를 진행시켰죠. 이에 따라 전쟁을 주도한 천황은 정치적인 이유로 면책됐고 반인륜적인 생체 실험을 넘어 그 결과물로 세균전까지 수행한 731 부대장 및 부대원들은 인체 실험 데이터를 미국에 넘겨주는 등의 이른바 사법거래를 통해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증거가 차고 넘치던 A급 전범 17명에 대해선 일본의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방침에 따라 석방시켜버리는 등 그야말로 먹같은 재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에 비해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은 달랐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진통이 있긴 했지만 앞서 말했듯 인륜에 반한 범죄를 가차없이 기소했고 또 판결했죠. 그리고 판결에 대한 집행 역시 철저하게 시행했습니다. 기소된 24명 중 19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19명 전원에게 사형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극동 군사재판은 판결은 그렇다 치고 형의 집행에 대해서도 뉘른베르크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28명 중 교수형이 확정된 7명만이 형이 집행됐을 뿐 재판 중 사망한 2명을 뺀 나머지 A급 전범 19명 전원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의거 석방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은 왜 이리도 엉터리 재판이 됐을까요? 그것은 이 재판의 기저에 승자 독식의 원칙과 제국주의 원자 속성이 동시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극동 군사재판은 뉘른베르크 군사재판과는 달리 참전국 11개국만이 참여한 미국 주도하에 벌어진 승전국의 파티였던 것이죠. 직접적인 전화를 입은 피해 당사국들의 이해관계 따위는 전혀 고려치 않는 강대국들만을 위한 전후 처리 문제, 즉 자국의 이익에 결부된 점령 정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클럽 활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뉘른베르크 군사재판과는 다른 이 재판의 또 다른 점은 참여한 승전국 대다수가 전쟁 이전부터 아시아의 식민지를 보유한 국가였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이 재판에서는 식민지배 자체가 재판의 심리 대상이 되는 것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일본이 식민지에서 저지른 범죄는 아예 소추 항목의 목록에서 제외됐고 이런 등의 이유로 일본의 유일한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자행된 일본의 반인륜 범죄에 대해선 기소는 둘째치고 아예 범죄 사실의 가부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범죄의 증거를 모을 수 있는 증인이나 그 증거로 범죄를 밝힐 수 있는 검사역으로 출정했었다면 상당한 활약을 했을 조선 등 일본에게 피해를 입은 아시아 국가들의 법률가들은 재판부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철저하게 외면해버렸죠. 일본에게 피해를 입었던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전쟁 전 승전국인 연합국에게 똑같은 피해를 입었던 식민지였으니 말입니다. 반면 유럽에서 진행된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에서는 이런 이슈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제1차 세계대전 후 유럽 내의 웬만한 식민지 문제는 정리됐으니 말이죠. 물론 전쟁 후 시작된 냉전화의 질서적 변과 법 철학적인 마찰로 인해 재판 과정이 치열하게 과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재판부는 나치가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의 처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공통된 의견을 갖는다 라는 방침을 견지하며 반인륜 전범자들에 대한 처벌에 관해선 거침없이 또 무자비하게 집행했습니다. 총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모든 전범자들에게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형을 집행해야 한다. 줄 길이를 조절하여 최소 20여분에 걸쳐 고통스럽게 질식사시킬 수 있는 이런 교수형은 신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인 것이다. 아니, 인간이길 포기한 그들에게 이런 질식사도 사치이다 라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은 나치 전범들을 단죄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물이 도출됐죠. 지금까지도 반성과 사과를 멈추지 않는 신생 독일 연방공화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극동 군사재판은 어땠을까요? 웃기는 상황이 재판 시작 전부터 일어났습니다. 가해자 측인 일본이 오히려 이 재판은 형평성 없는 승자의 일방적 재판이다 라며 일본인 법률가의 재판 참여를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고, 재판부가 그 주장의 일부를 받아줬던 것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구 일본 제국의 사법부와 행정부 인사들이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요로를 통해 승전국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식민지 문제를 이슈화시키겠다며 재판부를 협박했던 것입니다. 결국 앞서 언급했듯 일본을 응징할 권리가 있던 피해국들에게는 주지 않던 법률 행위를 거꾸로 일본에게는 부여해준 꼴이 된 것이죠. 이렇듯 극동 군사재판은 처음부터 개판 오분전 또는 짜고 치는 고수의 모양새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판이 된 이 재판의 진정한 치부는 이런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쟁으로 태평양을 손에 넣은 미국이 일본을 통치하고 어느 시점부터는 일본을 앞잡이로 삼아 태평양과 극동에서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 재판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전후 태평양은 물론 정체성이 모호했던 중국에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고, 현실화되기 시작한 소련과의 냉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재판이 매우 중요했고 또 쓸모가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1949년 이 와중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만약 우리가 일본을 처벌하고 그 처벌을 면해준다면 일본은 우리의 영원한 똘무니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의제의 전략이 절실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적 순간에 한반도에서는 전쟁까지 일어났죠. 6.25 전쟁이라고도 불리우는 한국전쟁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악하기 짝이 없는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이 부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의 똘마이들, 즉 일본의 전범들이 일본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익 전범 집단, 바로 그들이 말입니다. 배경이론이 전쟁 중 일본이 저지른 수많은 폐악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면제받은 자들이 과연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할 필요를 느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서 역사는 승자의 논리로 쓰여지는 것이라는 사마천의 고뇌에 찬 고해를 인용해야 할까요? 안 됩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판결문의 마침표는 아직 찍혀주지 않았습니다. 1946년 1월 19일 극동 국제군사재판의 헌장이 선포된 이후 이 재판은 다만 긴 휴정기간에 들어갔을 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과거가 청산되지 않는 우호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한일 관계의 회복을 기원한다면, 그리고 그 우호의 힘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고 싶다면 극동 국제군사재판에 대한 올바른 조정과 그것에 관한 진실된 선을 새로 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아시아의 평화 헌정이 될 테니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처벌도 하고 그 처벌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가끔 MSG로 번복된 단짠한 간식을 주기도 한다. 왜? 그렇게 해야만 내 말만 듣고 내게만 꼬리치는 나만의 똥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고 많이 본 스토리 아닙니까?